결혼식 날은 모든 여자에게 특별한 날이다. 그 날을 위해 몇 달, 아니 몇 년을 준비하기도 한다. 드레스, 부케, 메이크업, 음악, 입장 타이밍까지 모든 순간이 한 편의 영화 같기를 바란다. 그런데 내 결혼식은 처음부터 뭔가 어긋나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혼자 거울을 보고 있을 때였다. 친구들이 사진을 찍고 웃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내 귀에 속삭였다. 어머, 화장은 너무 진하지 않니? 우리 현우는 이런 거 안 좋아할 텐데. 그 말의 순간 내 표정이 굳었다. 처음 듣는 말도 아니었지만 결혼식 날 그것도 메이크업이 끝난 후에 들으니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다. 나는 웃으며 괜찮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조절해줬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결혼 나만 기뻐하는 걸까? 결혼식 도중에도 이상한 기분은 계속됐다. 축사를 하던 시아버지가 우리 현우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객들이 웃었지만 나는 웃지 못했다. 그게 그냥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한 문장이 앞으로의 내 삶을 미리 예고하는 듯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옆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 어땠어? 현우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님께서 메이크업이 진하다고 하셔서 좀 속상했어. 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넘겨. 그때 나는 알았다. 남편은 나보다 엄마를 더 오래 알고 있었다. 그 시간의 무게 앞에서 내 감정은 그저 사소한 문제일 뿐이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울고 싶었다. 신혼 첫날 밤, 현우는 금방 잠이 들었다. 나는 혼자 침대 옆에 앉아 휴대폰 사진첩을 넘겼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의 신부, 꽃다발을 든 친구들, 미소 짓는 가족들. 그 사진들 속에 나는 가장 외로워 보였다. 결혼식 날부터 나는 혼자였다는 걸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그땐 그냥 피로 때문이겠지. 예민해서 그렇겠지. 라고 넘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내 감정은 늘 뒤로 미뤄져 있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 지은아, 국물 좀 더 줄까? 시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때 시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이고, 요즘 애들은 먹는 것도 까다롭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밥만 먹었다.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방금 어머님 말 좀 속상했어. 내가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라 사실 속이 좀 안 좋았거든. 현우는 무심하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 누군가가 내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으면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나는 점점 침묵을 선택하게 되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말해봤자 돌아오는 건 그냥 넘겨 라는 말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의 결혼 생활은 작은 참고 작은 포기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굳어지고 상처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던 결혼식의 기억은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서 맞는 주말이었다. 나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썼다. 새벽같이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차리고 시어머니보다 먼저 움직이려 애썼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은아, 된장국은 이게 아니야. 우리 집은 멸치 말고 소고기 육수로 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마치 나를 시험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중얼거렸다. 우리 엄마는 음식 솜씨가 좋았는데
우리 현우가 어릴 때부터 엄마 음식만 먹고 컸거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떨궜다. 음식 하나로 비교당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댁에서는 당연한 일인 듯했다. 그리고 더 서운한 건 남편 현우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나는 속으로 바랐다. 한마디라도 내 편 들어주길. 하지만 현우는 숟가락만 들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댁의 하루는 길었다. 밥을 차리고 치우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지은아, 걸레질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꽃꽂이는 가운데로 놓는 게 예뻐. 화장실 수건은 접어서 놔야 깔끔하지. 하루에도 수십 번 지적을 받았다. 처음에는 배우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투에는 늘 그 비교와 불만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늘 우리 엄마였다. 밤이 되었다. 방에 들어온 나는 현우에게 물었다. 현우야, 어머님 말투 조금 상처받았어.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현우는 피곤한 듯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냥 넘어가.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괜히 트집 잡으려는 거 아니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말했다. 또 넘기라고? 내 감정은 언제 말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현우가 야근을 하게 되어 나 혼자 시댁에 머무르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말했다. 현우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다더라. 역시 우리 아들,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세상 문제 없지. 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부엌 창문 앞에 서서 나는 물컵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왜 이렇게 힘들까? 결혼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거라고 했는데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내 뒤에 와서 말했다. 지은아, 혹시 불편한 거 있어? 우리 집 식구 되는 거 쉽진 않지? 나는 돌아보며 억지로 웃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다고 말할 때 제일 속상한 법이야.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걸 알면서 왜 이러실까? 왜 나한테 더 다가오려는 게 아니라 벽을 세우시는 걸까? 그날 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나 혼자 너무 외롭더라. 현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또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냐?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왜 항상 엄마 편이지? 나는 왜 늘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결혼에서 나는 늘 외부인이라는 걸. 그 후로 나는 점점 조용해졌다.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되었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자주 확인했기 때문이다. 식탁에서의 침묵, 거실에서의 무표정, 방 안에서의 한숨. 현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엄마와 잘 지내는 것만으로 모든 게 괜찮다고 믿는 듯했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누구인지, 이 집에서 무슨 존재인지 조금씩 잊어가기 시작했다.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검사 대상으로 시댁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그냥 밥을 차리고 말 한마디를 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것조차 눈치가 필요한 일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고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밥솥을 열어 김이 피어오를 때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오늘은 좀 빨리 일어났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어제 일찍 잤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찬장을 열며 또 한마디를 던졌다. 그냥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면 좋지. 요즘 애들은 잠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야. 그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젓가락이 살짝 흔들렸다. 어느샌가 나는 매일 아침마다 작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위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잘한 건 그저 당연한 일로 여겨졌고 실수는 곧바로 지적받았다. 그날 저녁 현우가 퇴근해 돌아왔다. 나는 오랜만에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야, 나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 어머님 말씀들이 그냥 상처가 돼. 현우는 피곤한 듯 소파에 기대며 말했다. 지은아, 또 그 얘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냐?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또다시 예민하다는 말. 도대체 내 감정은 왜 항상 너무 민감한 반응으로 정리되는 걸까? 그럼 나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 해? 말을 들어도 무시하고 참아야 해? 현우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공감해 본 적 있어? 나는 물었다. 그동안 쌓여온 말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현우는 당황한 듯 말했다. 나는 그냥 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네가 좀 더 이해해줘야 했으면 하는 거고.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현우는 늘 엄마의 편이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 메모장에 짧은 글을 남겼다. 나는 결혼했지만 혼자다. 나는 가족이 있지만 외롭다. 나는 이야기할 상대가 있지만 들을 귀는 없다. 다음 날 작은 일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자고 하셨고 나는 함께 따라갔다. 마트 안에서 시어머니는 말했다. 우리 현우는 어릴 때부터 내 말 잘 들었어. 지금도 뭐든 엄마한테 먼저 상의하잖니. 나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속에서는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라 믿었다. 그게 가정이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현실은 현우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먼저 묻는 사람은 나 아닌 엄마였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현우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다니까.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 어떤 말보다 그 문장이 날 찔렀다. 잠자리에 누운 나는 현우의 등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현우야, 정말로 내 편이 되어줄 수 없어? 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용한 침실, 들리는 건 에어컨 소리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가라에 달았다. 내가 기대고 싶었던 사람은 이미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는 그 틈에 끼어 있는 낯선 존재였다. 나는 이제 바라는 게 없다. 이해받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그냥 조금이라도 덜 아프기를 바라며 하루를 넘길 뿐이다. 그날 아침은 왠지 모르게 몸이 무거웠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고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처음에는 감기인가 했지만 며칠째 계속되자 나는 조심스럽게 테스트기를 꺼냈다. 2줄 이내.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눈물이 맺히고 입술이 떨렸다. 기쁨과 놀람,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떠오른 것은 하나였다. 현우가 기뻐할까? 나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나 임신했어. 조금의 정적 뒤에 현우는 말했다. 진짜? 언제 병원 가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직이야. 오늘 같이 가줄래? 현우는 대답했다.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내일 시간 될까? 그 순간 내 마음은 살짝 꺾였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다. 내일 가면 되니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가 함께하는 순간이니까. 다음 날 병원에서 초음파를 보고 나온 나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작게 웃었다. 아직은 콩알만 하지만 내 안에 누군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상이 달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시어머니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아기 생겼어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내가 상상한 것과 달랐다. 벌써?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빠르다. 나는 얼어붙은 채 말했다. 죄송해요. 저도 좀 놀랐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현우는 지금 회사 일로 바쁘잖아. 애 낳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 말에 내 심장은 내려앉았다.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속이 쓰려왔다. 남편이 퇴근해 돌아온 밤 나는 묻고 싶었다. 현우야, 너는 기뻐? 진심으로 아기를 환영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현우는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초음파 사진을 혼자 바라보았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이렇게 외롭게 맞이해서. 작은 콩알 같은 아기에게 나는 벌써부터 사과하고 있었다. 며칠 뒤 시댁 식탁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지은이,
아직 애기 낳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솔직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말은 분명 나를 향한 것이었지만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현우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자리가, 그 식탁이, 그 집이 모두 나를 삼키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방에 앉아 메모장을 열었다. 나는 지금 아기를 가졌지만 세상 누구에게도 축하받지 못했다. 심지어 남편조차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며칠이 지나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돌아온 날, 나는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다시 물었다. 현우야, 솔직히 말해줘. 너 아기 생긴 거 정말 괜찮아? 현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글쎄, 좀 빠르긴 했지. 엄마도 많이 놀라셨어.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부터 엄마 기분보다 뒤로 밀리는 존재가 된 걸까? 그 말에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흐르고 방 안엔 무거운 공기만 감돌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이 결혼 속에서 나는 언제나 두 번째 선택지라는 것을, 그리고 아기조차 내 존재를 증명해주지 못한다는 걸. 나는 다시 조용해졌다.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에도, 다음 주 저녁에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밤을 아무 말 없이 넘겼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외침이 쌓여갔다. 제발 한 번만 나를 바라봐줘. 한 번만 내 마음을 들어줘. 그러나 돌아오는 건 늘 침묵이었다. 혹은 그보다 더 아픈 말. 엄마가 서운해하시잖아. 산후조리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밤새 몇 번씩 깨는 신생아의 울음에 나는 거의 잠을 못 잤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었다. 젖은 제대로 나오니? 아기 앉는 법도 제대로 몰라? 요즘 엄마들은 너무 연약해.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매일같이 나를 찔렀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냥 넘기려 애썼다. 아기 앞에서는 웃어야 하니까. 하지만 매일 쌓이는 말들 앞에 내 감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하루는 내가 젖을 물리는데 아기가 자꾸 울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젖병을 꺼내 들며 말했다. 역시 엄마, 젖은 부족하네. 이럴 땐 분유가 최고지. 나는 당황해서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히 애만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이후 아기는 대부분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관객이 되었다. 아이를 품은 사람은 나였지만 아이에게 가장 익숙한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며칠 뒤 현우가 퇴근하고 돌아와 아이를 안았다. 아빠, 왔다. 우리 아기. 나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 아기가 열이 좀 있었어. 병원에 다녀왔어. 현우는 아이만 보며 말했다. 괜찮아졌지? 잘 버텼네. 내 말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아이 데리고 병원 갔다 왔어. 아픈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있었어. 하지만 그 수고는 한마디 감사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아이의 손톱을 깎고 있었다. 작고 여린 손을 보며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미안해. 엄마가 잘 못해서 네가 울게 했구나.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전화를 하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애 봐도 서툴고 젖도 잘 안 나와요. 다 내가 하지 뭐. 나는 그 말을 주방에서 들었다. 그리고 주먹을 꼭 쥐었다. 내 아이인데 왜 난 항상 뒤로 밀려야 할까? 저녁이 되어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현우야, 나도 아기랑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어머님이 자꾸 나보다 먼저 아기를 돌봐서. 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더 잘 알잖아. 엄마 말도 좀 들어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말해봤자 엄마 말 좀 들어 라는 답뿐이니까. 하루는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급하게 달려가 안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안았다. 됐어. 네가 안으면 더 울어. 내가 안으면 바로 조용해지잖아. 정말로 아이는 시어머니 품에서 조용해졌다. 나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내가 낳은 아이인데 나는 왜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 그날 밤 현우에게 물었다. 나 이 집에서 진짜 엄마 맞아? 현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당연이지.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다. 그럼 왜 아무도 날 엄마로 대하지 않는 걸까? 아이의 첫 뒤집기, 첫 미소, 첫 옹알이, 그 모든 순간에 나는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을 기뻐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건 내가 가르쳤다고 말했고 현우는 그 말을 믿었다. 하루는 아기에게 처음으로 이유식을 만들었다. 정성스럽게 당근을 삶고 사과를 갈아서 만들었다. 하지만 아기가 먹지 않자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빼앗으며 말했다. 이건 너무 싱거워. 애가 이걸 왜 먹겠니?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이유식을 만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음도 함께 내려놓았다. 나는 이제 거울을 잘 보지 않는다. 하루 종일 수면복 차림으로 움직이고 머리는 질끈 묶고 다닌다. 내가 사라진 느낌이다. 이 집에 있는 엄마는 나지만 나 아닌 누군가고 나는 그저 존재만 하는 투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커튼을 걷지도 않고 그저 앉아 있었다. 아기가 자는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어느 순간 눈물이 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예전 같았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났을 텐데 지금은 그저 아무 감정도 없었다. 지은아, 밥은 했니? 기저귀는 왜 저렇게 쌓아뒀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히 계속됐다. 하지만 이젠 그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대답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현우는 늘 그 자리에 없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 많다며 외출했고 집에 있는 날은 거실에서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현우에게 물었다. 현우야, 우리 대화한 게 언제였지? 현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나는 웃었다. 그 대답이 너무 허무해서. 이젠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다. 누가 사진을 찍자고 해도 나는 늘 입꼬리만 올릴 뿐이었다. 아이와 찍은 사진 속에서도 나는 웃고 있지 않았다. 친구들이 연락해왔다. 잘 지내? 아기 사진 좀 보여줘. 나는 사진만 보내고 답장은 하지 않았다. 그들이 묻는 잘 지내? 라는 말에 솔직히 대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지은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오열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내 상태를 물어봐준 기분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사람들의 무관심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는 것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마주보았다. 창백한 얼굴, 무표정한 눈동자, 무너진 어깨. 이게 내가 맞나? 나는 내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옷도 대충 입었다. 심지어는 이름조차 들리지 않았다. 현우는 나를 지은아라고 부른 적이 언제였던가. 항상 애 좀 봐. 밥 됐어? 그런 말들 뿐이었다. 아이에게도 나는 점점 감정을 숨기게 되었다. 밝게 웃어주고 싶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하니까 하는 표정, 해야 하니까 하는 말뿐이었다. 어느 날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기쁨보다 미안함이 먼저 밀려왔다.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었어. 밤이 되면 나는 메모장에 글을 남겼다.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기쁨도 슬픔도 화도 없다. 그저 숨만 쉬며 하루를 버틸 뿐이다. 그 글을 쓴 날 나는 처음으로 현우에게 말했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현우는 대답했다. 뭐가 문제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
적어도 누군가는 서로를 위로해.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점점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되었다. 아침에 눈 뜨고 아이를 씻기고 밥을 차리고 시간을 채우고 잠드는 사람. 그것이 내 전부였다. 어느새 나는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존재하는 사람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얼굴인데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었다. 아니, 지켜야 했다. 이대로 사라질 순 없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긴 싫었다. 그날 오후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나는 용기 내어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아기 이유식 직접 만들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엄마니까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좋지, 그럼 해봐. 하지만 그 미소는 냉소에 가까웠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직접 재료를 고르고 조리법을 찾아가며 정성을 들였다. 그리고 아이가 이유식을 잘 먹는 모습을 보며 나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하며 말했다. 우리 지은이가 이제 좀 제대로 하네. 내가 그동안 옆에서 잘 가르쳐놨거든. 나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처음으로 내 아이를 위해 해본 일이야. 그날 밤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야, 나 진짜 많이 참았어. 근데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물었다. 또 무슨 일이야? 엄마랑 또 무슨 갈등 있었어? 그 순간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그만 좀 엄마 얘기해. 나는 당신 아내야.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아내라고. 목소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커졌다. 현우는 당황하며 말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가 뭐 그렇게 큰 잘못했어?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문제는 잘못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신은 항상 엄마 편이었단 거야. 침묵. 그리고 한참 후 현우가 말했다. 그래, 나는 엄마 말 믿어. 엄마가 틀린 말 한 적 없어. 그 말은 내 심장을 찢는 칼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게 당신의 진심이구나. 그날 이후 나는 변하기로 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기로. 아침이면 스스로를 단정히 가꿨다. 아이와 산책을 나가고 작은 취미도 시작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하나씩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변화가 못마땅한 듯했다. 요즘은 부엌에도 잘 안 들어오네. 아이 돌보는 것도 대충 하는 것 같고.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응수했다. 저는 제 방식으로 아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말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냉랭해졌다. 하지만 괜찮았다. 처음으로 내가 내 목소리를 냈으니까. 하루는 아이가 열이 났다. 시어머니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며 소리쳤고 나는 차분히 증상을 살폈다. 38도 초반이에요. 잠시 더 지켜보고 안 떨어지면 병원에 갈게요. 시어머니는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엄마인데 내 말 안 들을 거야? 나는 말했다. 아니요. 제가 아이 엄마예요.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 말에 거실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현우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엄마로서 내 아이를 지켜냈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내 삶에 닿았다. 현우는 아직도 그 변화가 어색한 듯했다. 말도 줄었고 시선을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았다. 내 안에서 무너졌던 나가 다시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행복이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나를 아끼는 일이라는 걸. 하루는 현우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나는 아이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 현우가 없으면 나는 조금 더 편안할지도 몰라. 그 생각은 나조차도 놀라게 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요즘 현우와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서로의 하루를 묻지도 않고 아이 얘기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부부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멀어져 있었다. 하루는 현우가 말했다. 우리 요즘 왜 이렇게 냉랭하지? 예전엔 안 그랬잖아.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예전에는 나 혼자 노력했으니까. 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또 그 얘기야? 결혼은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맞춰온 게 아니라 지워온 거야. 내 감정도, 내 생각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열고 원룸 전세라고 검색해봤다. 작고 조용한 공간, 아이와 나 단둘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상상했다. 의외로 숨이 트였다. 그 공간엔 누구의 눈치도 없고 누구의 잔소리도 없다. 아이가 울어도 내가 품어줄 수 있고 내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그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뛰었다. 며칠 뒤 현우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나 나중에 일 다시 하고 싶어. 아이가 좀 더 크면 다시 사회로 나가고 싶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근데 그럼 애는 누가 보지? 엄마가 계속 봐주셔야겠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니, 내가 직접 볼 거야. 현우는 잠시 당황했다. 너 일도 하고 애도 보고 할 수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왜 당신은 한 번도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안 해? 대화는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었다. 나는 당신의 엄마와도 싸워야 했고 당신의 무심함과도 싸워야 했다. 이제는 싸우는 것도 지쳤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혼자 거실에 앉아 이야기했다.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나는 이제 너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내가 만약 혼자 산다면 괜찮을까?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작게 말했다. 지은아, 그건 너의 인생이야. 너만의 답을 찾아.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어느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인 줄 알았던 나였지만 그 한 문장이 내 안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며칠 후 아이가 열이 났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고 현우도 아무 말이 없었다. 나 혼자 아이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에게 진료받고 약을 타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느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어. 집에 돌아온 나는 현우를 보며 말했다. 현우야, 우리 이제 진지하게 앞으로를 생각해보자.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어. 그 말은 결심이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한 시작이었다. 그날은 왠지 모르게 공기가 무거웠다. 햇살은 창문 너머로 들이쳤지만 내 마음속은 짙은 구름으로 가득했다. 아침밥을 차리는 손끝이 떨렸다. 현우는 여전히 무심하게 밥을 먹었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불만을 흘리듯 말했다. 애는 왜 저렇게 말랐니? 엄마가 손 좀 봐야겠네. 그 말에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만하세요, 어머님. 이제는 참지 않으려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현우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밥을 마치고 방에 들어오자 아이는 나를 보고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가슴이 시렸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작게 속삭였다. 우리 나가자. 더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의 천이 내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작은 짐을 챙겼다. 아이 옷 몇 벌,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초음파 사진 한 장. 결혼 초에 현우와 찍었던 사진은 남겨두었다. 이젠 그 사진 속에 나는 나같지 않아서 짐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현우가 불쑥 말했다. 어디가?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당분간 엄마 집에 있을 거야. 현우는 황급히 따라와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나 이제 당신 없는 삶을 생각하게 됐어. 그 말에 현우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야 제대로 나를 마주했기 때문이다. 택시에 올라탔다. 뒷좌석에서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울었던 밤들을 떠올렸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날, 첫 이사 날, 첫 임신 소식.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나는 혼자였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엄마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렸다. 엄마는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아이를 보며 살며시 말했다. 잘 왔다. 우리 아가도 고생 많았지.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며칠 후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짧게 답했다. 지금은 얘기할 준비가 안 됐어. 사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단지 그와의 대화보다 지금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고 아이도 평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그제야 알았다. 그 집에서 우리는 모두 숨을 참고 있었던 거라고.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이제 엄마가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줄게. 밤이 되면 노트북을 켜고 이력서를 썼다. 다시 일하기 위해, 다시 나로 살기 위해. 엄마는 옆에서 말했다. 지은아, 지금 너 예전보다 훨씬 살아있는 사람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현우는 아직도 무엇을 잃었는지 모른다. 그는 아마 내가 잠깐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돌아가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난 거니까. 어느덧 봄이 왔다. 매화꽃이 핀 걸 보고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예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예쁘지. 그 말은 아마 나 자신에게도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이제 나는 아침이면 일어나 따뜻한 밥을 짓고 아이와 손을 잡고 시장도 간다. 가끔은 힘들지만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다.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현우는 그 후 몇 번 더 연락을 해왔다. 문젠 짧은 후회와 길지 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 처음부터 내 말을 좀 더 들었어야 했어. 나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답장을 썼다. 고마워.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하지만 나는 이제 나와 아이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어. 며칠 후 현우가 직접 찾아왔다. 아이를 처음으로 오래 바라보는 듯한 눈이었다. 현우는 말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물음에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다시 시작했어. 당신 없이. 그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 가장 따뜻한 용서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아이를 한 번 안아보겠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아이를 안은 현우의 손이 떨리는 걸 보며 조금은 안쓰러웠다. 하지만 그건 이제 내가 짊어질 몫이 아니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이력서를 다시 확인하고 메일을 하나 보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썼다. 저는 이제 제 삶을 다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정도, 일도, 사람도 천천히 회복하며 나를 믿고 싶습니다. 나는 매일 거울을 본다. 예전에 나는 거울을 피했고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스스로를 본다. 울퉁불퉁하고 조금은 지쳐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다. 아이와 마주 앉아 그림을 그리던 날, 아이가 나를 그리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웃는 얼굴이야. 나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났다. 엄마는 너 때문에 웃을 수 있어. 그건 거짓 없는 진심이었다. 시간이 지나 나는 다시 사회로 나가게 되었고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다시 숨쉬게 되었고
무대는 아니지만 내 삶의 조명이 다시 켜졌다. 어느 날 아이와 손을 잡고 해질 무렵에 길을 걸었다. 바람은 부드럽고 하늘은 분홍빛이었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괜찮아, 지은아. 잘하고 있어. 그 말은 세상에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하는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내 삶은 누구의 편에 있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나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게 되었다. 남편은 늘 엄마 편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나 스스로를 위한 편에 서기로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와 내 아이를 지켜줬다.